자, 실전 3회 만무방 들어가도록 할게요. 학교마다 쪽수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196페이지. 일단,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실전 3회 만무방 김유정 작품이고, 원래 김유정 하면은 우리 동백꽃 봄봄으로 유명하신 작가세요. 이름은 여자 같지만 남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분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 농촌의 어떤 힘든 현실, 그 지주, 마름과 소작농의 그러한 관계들을 잘 표현해줄 그런 소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문제에 보면은 그 1930년도에 그러한 배경이 좀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거 먼저 참고를 해볼게요. 15번 문제 볼게요. 이 실전 3의 15번 보기 박스. 윗글이 발표된 1930년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에 살면서 농사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이들 농민의 10명 중 8명 정도는 자기의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있어도 경제적 문제로 다른 사람의 토지까지 빌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소작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대요. 소작농은 토지를 빌리는 대가로 수확의 70에서 80%를 소작료로 내야 했다. 지주는 소작 제도를 이용해 소작농을 지배하고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권력처럼 썼다는 소리죠. 지주는 언제든지 소작농과의 소작 계약을 해지하고 소작농을 소작지에게 쫓아낼 수도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이에 대항하여 소작농들은 서로 연대하거나 소작인 단체를 결성하여 일제와 지주에 대항해 소작쟁이를 벌이기도 했다더라. 자, 제목이 만무방인데 원래 만무방 자체가 막대 먹은 인간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막대 먹은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진정한 막대 먹은 놈들은 누구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소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 전체 줄거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른쪽 다단 작은 글씨 보세요. 성실하게 농사를 했지만 불황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 잠깐만 선생님 이것만 좀 표시를 해볼게요. 보세요. 자, 성실하게 농사를 했지만 불황자로 몰락하여 마을을 떠난 응칠은 그리운 마음에 아우인 응호를 찾아옵니다. 이 응칠은 형이에요. 응호는 동생이에요. 원래 응칠이도 굉장히 성실한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개망난이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몰락해서 마을을 떠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별명이 이제 막대 먹은 놈이다 해서 만무방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이 응칠이는. 그러다 이제 오랜만에 동생이 너무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마을을 찾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실한 농군인 응호는 논의 별을 베지 않고 있다가 별을 도둑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칠이, 이 형이 이제 왠지 자기가 의심받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안 그래도 자기는 이제 전과도 있지, 막대 먹은 놈으로 완전 찍힌 놈이지,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자기가 의심받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응칠은 잠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호의 눈에 잠복을 해서 별을 다시 훔치러 온 도둑을 잡게 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도둑이 자기 동생 응호인 거야. 그럼 결국은 응호는 자기 그 논에 별을 자기가 훔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모습에 이 응칠이는 놀라면서도 이제 되게 동생에 대한 짠한 마음, 원통한 마음이 있겠죠. 그쵸? 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의문인 게 왜 자기가 자기의 논의 별을 훔치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는 결국은 우리나라 땅은 우리 민족의 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가 점령을 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이제 땅을 막 자기들이 맘대로 막 분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주라는 사람, 그리고 그 지주는 또 마름이라는 관리자를 또 두고, 그래서 결국은 땅 주인이 지주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소작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는 거지. 그럼 자기가 열심히 공들여서 만든 그 별을 이제 거의 7, 80%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린 값, 소작료로서 그걸 내야 되는 거야. 지주한테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
그치? 근데 더군다나 만약에 그 한 해가 풍년이면 그거를 뭐 주는 게 아깝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자기에게도 어느 정도 남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막 흉년일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남는 것도 없는 데다 그 소장료도 내야 되고 만약에 그거를 또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빚은 쌓이고 결국 자기에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 이제 짜증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응호는 별을 일부러 이제 자르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수확하지 않아. 그럼으로써 나중에 자기의 별을 훔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어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이 해제 부분 보세요. 소작농민이 응호가 수확은 하지 않고 자신의 별을 훔치는 참담한 상황을 반어적으로 그린 소설로서 응호가 자신의 눈에서 스스로 별을 훔치는 이유는 힘든 경작 끝에 수확을 해도 도지와 부채, 세금으로 남는 것이 없다. 즉 한마디로 뭐 나라에, 지주에게, 그리고 그 빚진 자들에게 그거를 갚아야 되는, 그러니 결국엔 자기에게 남는 돈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별을 훔칠 수밖에 없는 반어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설정은 식민지의 농촌 경제 체제가 가진 가혹함을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그리고 제목에서처럼 이 만무방, 염치 없이 막대 먹은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이 나쁜 일제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 먼저 확인하면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제체제의 수탈과 농촌의 피폐함에 대한 얘기예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인물에 일단 표시를 해놨고, 지금 선생님이 역시 형광펜 칠해놓은 게 지금 응호와 관련된 거, 응호의 심리가 좀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물론 심리가 아닌 부분들도 칠해놓긴 했어요. 그 다음 밑에는 응치리의 심리 혹은 응치리의 뭐 행동 이런 거 관련된 거, 심리도 있는 부분들도 선생님이 밑줄 그어놨어요. 다만 이 밑줄 그은 게 다 응치리의 심리라고 보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응치리에 대한 정보와 관련돼 있는 거 선생님 밑줄 그은 거고, 밑에 노란색은 성파리와 관련된 거. 그쵸?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이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인물의 심리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특히 응호, 응칠이, 응파리의 심리까지도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선생님 밑줄 그어놓은 거니까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응칠은 성실하게 농사를 했지만 쌓여가는 빚을 이기지 못해 아내와 헤어지고 유랑민이 돼요. 자, 인물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응칠이의 정보 밑줄 그어놓으세요. 성실한 농사꾼이었지만 빚을 이기지 못해 아내와 헤어지고 유랑민의 삶, 떠돌이의 삶. 응칠은 그리운 마음에 성실한 농부인 아우, 성실한 농부예요. 아우 응호는 응곡의 논에 벼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호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두어들인 기쁨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응호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꼭두 새벽부터 애대타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조를 제하고 보니 이 도지, 장리쌀, 색조, 각주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지주에게 혹은 정부에게 바쳐야 되는 곡식들이에요. 그쵸? 남은 건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일 뿐이다. 그만큼 농촌의 불합리한 현실, 부조리한 그런 모습이죠. 왜냐면 자기가 그 수확한 거를 자기가 먹지 못하는, 그쵸?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운 일이었다. 누구에게? 응호에게 말이죠.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던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여럿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고롭게 한 거를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응호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즉 응호의 어떠한 부끄러운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게 바로 이 A 눈물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도 나오지만 이 눈물은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눈물인 겁니다. 가뜩한데 엎치고 덮친 거라고. 올해는 그나마 흉작이었다. 새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배틀렸다. 그러니까 농사도 잘 안 된 거예요. 이놈을 가을하다가 먹을 게 남지 않으면 물론이었다. 그러니까 이놈마저 수확했다가는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빚도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해라 하고 내던져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벼를 거뒀다가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 몰려올 테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확한
많은 걸 걷어봤자 어차피 빚쟁이들이 다 가져가면은 자기에게 남을 거 없을 거니까 아 몰라 배째 그냥 갖고 가든지 말든지 그냥 아예 자르지도 않았어요. 응치리의 제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으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치리였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지주가 좀 봐줬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응치리가 가가지고 자기가 좀 뭔가 이제 좀 봐달라고 이제 부탁하러 갔는데 모르고 이제 이 지주의 뺨을 갈긴 거죠. 처음에야 그럴 작정은 아니었어요. 그는 여러 번 물을 마신 만치 어지간히 속이 트인 건달이었다. 응치리의 정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니까 소작료를 좀 감해달라고 이제 말하러 간 거죠. 그러나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1년품은 해야 할 터이니 나는 그놈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고 반협박을 했어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변을 넉넉히 걷어들일 수는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주는 솔직히 안 받으면 그만이야. 솔직히 그 병 없어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봐줄 만도 한데만은 한 번 버릇을 잘못해 놓으면 여느 자긴까지도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주 입장에서는 뭐 소작료를 덜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다른 소작 농민들도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봐준 거예요. 그 사정을.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치리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주의 속마음을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서술자가 다 인물들의 심리들을 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물들의 심리를 좀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리 입장에서 이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여기도 선생님이 일단은 이렇게 칠해 놓을게요. 지주와 관련된 거. 그 심보를 이 응치리는 알지만 그쵸? 화가 나서 이제 때린 거죠.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노름 같은 병기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젖혀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말짱 이삭. 이제 좋은 것만 다 골라간 거예요.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돼도 한 댐 말가량은 됐는지 이 벼도둑을 맞은 거죠. 응치리가 아침 일찍이 그 농계로 논일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하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았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뭐로 보든 혐의를 받아 그 피해를 입을 거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대요. 왜냐면 응치리는 안 그래도 이제 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도 이제 막대 먹은 놈이라고 만무방 같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양아치 취급을 당했는데 물론 맨 처음엔 성실한 농사꾼이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근데 오랜만에 이제 마을에 왔는데 이제 자기 동생의 그 논의 벼를 도둑 맞으니 자기가 의심받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 거죠. 응치리는 송이도 송이려니와 실상은 국리에 바빴다. 속중으로 지목 갈 만한 놈을 여러 들어보았다. 이렇다 짚을 만한 증거는 없었어요. 어쩌면 재성이나 성팔이 둘 중에 지실이라 하고 결국 이렇게 생각든 것도 응치리가 아니면 안 될 것이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응치리는 저의 짐작이 들어맞았음을 알고 당장에 일을 냈듯이 성팔이의 눈을 들이노렸다. 응치리의 심리 위주로 나타나 있었어요. 자, 밑에는 이제 성파리의 그러한 심리나 모습이 나타나요. 성파리는 신이 나서 떠들다가 그 눈총에 어이가 질려 고만 벙벙했다. 그리고 얼굴이 헬쓱하여 마주대고 쳐다보더니 그래 자네 왜 그렇게 화를 내나. 지내다 보니까 그렇길래 일테면 자네 보고 얘기지 뭐. 지금 성파리 얘기입니다. 성파리가 이렇게 말하고 뒷갈망을 못하여 우물쭈물합니다. 노하긴 누가 노했다고 그래? 응치리는 뻗팅겼던 몸에 좀 더 힘을 올립니다.
응고개를 어째 갔더냐 말이지 하고 이제 대놓고 물어요.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성파리가 말합니다. 아니 놀러 갔다 거기가 노는 덴가? 하고 이제 응칠이가 묻는 장면이야. 글쎄 그렇게까지 물을 게 뭔가? 난 응고개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하다가 성파리는 속이 타는지 코로 하고 날숨을 길게 뽐낸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성파리란 놈도 여간 내기가 아니오. 구장내 소신가 뭔가 떼다 먹고 한번 다녀온 놈이었다. 어디를? 그 깜빵에 다녀온 놈이었다는 거예요. 많이 사귀지는 못했으나 독립형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 만난다 한다. 이번에 응칠이 저 역시 그 섭수에 그 수단에 그 깨에 걸렸음을 알고 이제 응칠이가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냥 응고개라도 못 갈 리 없을 테고 하고 한번 엿먹는다. 즉 한마디로 비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자네도 아시다시피 어디야. 거기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는 동리라면 또 혹 모른다 하지만은 성한 사람이야. 응고개를 뭘 먹으러 가나. 그렇지 자네야 심심하니까 하고 앞을 꽉 눌러 등을 떠본다. 그러니까 지금 응파리를 떠보는 장면이에요. 의심하면서. 중략 이후 응칠이는 농깨로 바뜨기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가는 나세의 횡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잘못했다가 이제 긁힐지도 있으니까 다음 쳐 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몽둥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이 나타납니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을 가렸다. 보찜을 등에 짊고는 허리를 굽으시 뺑손을 놓는다. 그러나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어 이 자식 남의 별을 훔치다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비유죠. 논둑으로 고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었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려 조졌다. 어이쿠쿠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었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 이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거들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뭔가 망연자실. 깜짝 놀란 거죠. 왜? 자기 동생이니까. 실망한 거죠. 그쵸?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뚱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그러니까 바람만 막 야단스럽대요.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성님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라는 소리예요. 아우. 응오였던 거예요. 반전이죠. 대반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독자는 놀랄 수밖에 없겠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회익 돌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기치 않은 그 응오가 범인이었던 거야.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보찜도 내버린 채 내 거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이제 응오가 하는 얘기죠. 그만큼 자기가 자기의 별을 훔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이러한 삶. 그런 가운데 삶의 조건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그러한 농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의 부조리한 현실, 비상식적인 현실. 어떻게 보면은 수확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걸 지주에게 바쳐야 되는 소작류가 그만큼 이제 부담스럽고 이 농민의 삶에는 그게 하나의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쓴 거예요. 뒤통수를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손으로 그 보찜을 들어본다. 가뿐하니 낑 말가웃이나 됐는지 이까짓 걸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가 없다. 별을 논에다 다 털어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해서 들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겠느냐. 허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에 이뤘다. 에이 고얀놈 할제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었다. 이 눈물은 누가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이 총 3번 나오는데 아까 A 부분에 나왔던 눈물은 이제 응우가 흘린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눈물. 어떤 부끄러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자기 수중에 얻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울분이자 이제 그러한 현실의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제 또 응오가 우는 눈물. 역시 뭐예요? 여기서도 이제 눈물이 나오기는 했거든? 어디 나와있지? 거기 위에서도 눈물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쵸? 왜 선생님 눈에는 왜 확 안 들어가니? 여기 있네. 미음 바로 밑에.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응오의 눈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의 응오는 되게 울분인 거죠. 그리고 밑에 B의 눈물은 이거는 응오에 대한 응치리의 눈물이야. 어떤 연민과 안타까움의 눈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응오와 응칠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우리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빈칸 꼭 한번 채워보세요. 선생님이 채워드려야 될까요? 그쵸? 여기 한번 확인하세요. 서술자는 여러 인물 중 특히 벼가 없어진 사건의 범인을 밝히고자 하는 응칠의 시각을 비중 있게 취하면서 사건의 여러 정보를 독자에게 제한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응칠, 응오, 성팔 등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건을 이거는 이제 만무방의 전체 내용이니까 그냥 알고 계세요. 요거. 반전은 역전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설을 비롯한 서사 장르에서 즐겨 사용하는 반전은 독자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면서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를 독자가 새롭게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걸 이제 반전이라고 해요. 반전의 효과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 작품의 반전은 특히나 예상치 못했던 응오라는 점에서 그래서 자신의 별을 훔치는 이런 당대의 아이러니한 현실,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요거 주의 깊게 봐주시고 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